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서울 쪽에는 눈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오늘도 난세 영웅 흑행령을 아십니까? 166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수 축소와 명예직하. 30여 년 전부터 나는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월급을 주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해왔다. 지금도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들의 보좌진 급여에 대한 국고 지원을 중단하고 꼭 필요한 사항 외에는 차량 지원과 각종 특권도 없애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본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사심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들이다. 절대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사람이 나와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고 국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국회의원 수도 대폭 줄여야 한다. 나는 10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해도 되는 이유는 그 숫자만으로도 얼마든지 입법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석당 인구가 얼마라는 식으로 다른 나라들과 단순 비교할 필요는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대통령 중심제다. 따라서 미국의 상하원 의석수와 비교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국은 국토가 한반도보다 거의 약 44배나 큰 나라이고 인구수도 우리의 6배가 넘는 약 3억 3천만 명에 달하지만 연방의회 상원의원 수는 100명에 불과하고 임기 2년인 하원의원은 435명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 정치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다. 그런데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줄이기는커녕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기도 한다. 근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논의가 한창이었을 때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 330석 이상의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국민의 저항을 고려해서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자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한 데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 때문에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에 대해 전혀 양보하려 들지 않으니까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한 것이다. 당장 국민적 저항을 면해보고자 국회의원의 특권, 특혜를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린다고 할 때 축소된 국회의원의 특권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을 믿을 만한 국민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을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하고는 지방의회를 설치하고 이후 슬그머니 보수를 받는 유급직으로 바꾸어 버린 것처럼 축소시킨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국회의원의 특권 특혜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정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물론 이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총 의석수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연동형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로 바꾸면서 밀려나긴 했지만 그러한 발상이 나온 자체가 기회만 있으면 정수 확대 주장은 언제든지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고 본다. 거대 양당의 역사적 편법, 말을 시작한 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하여 거대 정당들이 저지른
커다란 잘못에 대해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로 정하고 지역구에서 당선된 숫자를 뺀 나머지 의석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주는 안이다.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는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들도 당선될 확률을 높여주려는 대승적인 제도로 모처럼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얼마 안 있어 그대 양당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서로 당리를 따지면서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존의 비례대표제와 그것의 절충 형태인 준연동형으로 바꾸어 군소정당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의 범위를 좁혀놓거나 막판에는 아예 그 가능성마저도 줄이고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다 가져가기 위해 이제껏 그 어디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위성정당이란 것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총선 결과는 그들의 의도대로 되었고 군소정당들은 결과에 허탈해하며 그들의 편법에 분노하였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사실 위성정당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 생각되며 애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받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인 심사 절차만을 거쳐 위성정당의 등록을 받아준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등의 모 정당에서 이미 적법하게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자를 일부러 제명하고 그들 모 정당의 위성정당에 재입당시켜 그가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가 되도록 모 정당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편법이 있었음이 분명한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성정당의 공천 결과를 문제가 없다고 보았는지 등록을 허용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해서 탄생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선거보조금까지 지급하였다. 이러한 위성정당의 조직과 편법적인 행위 그리고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묵인, 허용은 우리나라 정당사와 선거 역사에서 아마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방자치제 유감. 나는 일찌감치 지방자치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방자치 선거를 치르는 데에만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교육의원 등의 인건비도 무시하지 못한다. 지방자치제가 없으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국가 예산이다. 그리고 지자체들의 지역개발 맹분의 국가 예산 확보 경쟁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자체들이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애써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확보 전략을 세우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국민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박물관이나 공원이 생기고 시청이나 군청이 멋지게 신축되고 집 가까이 전철역이 생길 것에 만족하여 국회의원이나 당체장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근시안적 시각이다. 국가가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시하여야 할 것은 멋진 박물관이나 대궐 같은 관청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 돈들을 절약하여 국민에게 골고루 돌려주면 서민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계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서민들의 가슴을 펴줄 수 있고
빚에 허덕이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소비가 활발해져 기업이 좋아지고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는 동력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지금처럼 국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고 가계부채율이 상위권을 맴돌며 반대로 출산율은 꼴찌인 나라에서 신규 사업을 일부러 발굴해서까지 지역개발에 국가 예산을 털어넣는 것은 예산 낭비를 넘어 도의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박물관 같은 것은 국민의 생활 안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전혀 늦지 않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미 이루어진 공사와 사업만으로도 그 이상 지역 단장과 개발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제가 유감인 또 하나의 이유로는 우리나라는 국토 전체가 미국의 한 개 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나의 정부만으로도 이 좁은 땅을 다스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자치제의 시행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것도 그야말로 명분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국고 낭비와 지역 이기주의만 키울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이기주의가 국가적으로 낭패를 가져온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국토 어딘가에 꼭 설치해야 할 시설이지만 그것이 혐오 시설로 비치는 경우 그 어떤 지자체도 설치를 불허하여 중앙정부를 공경에 처하게 하고 중앙정부와 대립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일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나는 이미 자리를 잡은 지방자치제도를 없애지는 않고 예산 낭비 부분만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자재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 선거를 없애고 지자체 단체장은 내부 승진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원도 선거가 아니라 추천 등의 방식으로 선임하고 지방의회 설치 초기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 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의원 보수를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이 중앙임명제가 되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경쟁적으로 예산을 가져가 무분별한 개발을 일삼는 등의 지자체의 지역 이기주의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어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정당 정치라는 패거리 정치. 정당 정치가 현대 정치의 생명? 사전에 보면 정당이란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나온다. 우리나라 정당법은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의만 놓고 보면 정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인가 어떤 이는 정당을 일컬어 현대 정치의 생명이다. 현대 정치의 특징은 정당 정치 체제이다 라며 정당이 없는 현대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고 정당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시민과 권력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극찬한다. 그러나 나는 이 정당 정치야말로 우리 정치가 발전하는데 큰 걸림돌이며 정치인들이 민생을 외면하고 부패하게 되는 커다란 원인 중 하나라고 단언한다. 정당의 정치적 이상은 정당법에도 나와 있듯이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이 국민이라는 것이
전체 국민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를 갖는 특정한 일부 국민이다. 자연히 다른 이상과 이해관계를 갖는 정당이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 물론 다툼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그것이 나라 발전의 보탬이 되는 건설적인 다툼이라면 오히려 장려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그 싸움은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 싸움, 오로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온갖 것을 시비거리로 삼아 싸우는 이전투구,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면 다 알고 있다. 폭력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거리의 패거리 싸움과 다를 바가 없다. 정당 보조금 폐지해야 정당의 정의에서 보듯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정당의 궁극적 목적이고 정권 장악은 단지 이를 위한 수단으로 현실적 목표이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나라 정당들은 수단인 정권 장악에만 골몰할 뿐 국리민복에 토대를 둔 정치적 이상 실현을 위해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정작 해야 할 일에는 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오로지 정당 소속 정치인들은 권력 장악과 당리당략에 골몰하여 국민조차도 그럴듯한 이념과 논리로 선동하여 표를 얻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당은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쏟는 것이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정책을 개발하여 그것으로 정권 장악의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개발비라는 맹목의 보조금도 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당들이 정책개발을 활동의 최우선에 두고 힘을 쏟는지 의심스럽다. 내가 보기에는 평소에는 정쟁에 골몰하다가 선거철이 다가와서야 정책을 개발한다면 부산을 뜨는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국리민복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보다는 당장 선거에 이기기 위해 인기를 끌만한 정책을 급조하거나 타인의 정책 아이디어를 모방하여 비슷한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설령 정당이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은 사적 단체라고 생각한다. 정당을 공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가 볼 때는 엄연히 사적 이익단체이다. 이런 정당에다 국가에서 정당 보조금을 정책 개발과 선거 치르는 비용 등으로 주고 있는데 2020년의 경우 정당 보조금 등으로 총 90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과연 이들 정당이 국가로부터 이러한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그러한 비용도 각 정당에서 알아서 조달해야 한다고 본다. 100번 양보해서 정책 개발, 선거 비용을 주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급 기준에 문제가 많다고 본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 보조금 혜택을 받는 정당은 주로 거대 정당이다. 정당 국고 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의거해 지급되는데 그 정치자금법이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교섭단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의석이 20석 이상인 정당에 전체 보조금의 50%를 균등하게 지급하고 5석 이상의 20석 미만인 정당은 전체 보조금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 남은 돈에서 절반은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고 보조금이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된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거대 양당이
보조금을 독식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신생정당이나 국회의원을 내지 못한 정당, 이전 선거에서 득표율이 일정 수준이 되지 않은 정당은 혜택을 받기 힘든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은 기존 정당과 전혀 정치적 이상을 달리하는 신생정당이나 정치 신인이 등장하는 것을 막고 있는 불공평한 기준이다.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해서는 양당이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 이상을 제시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바람이 불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신생 정당의 성장을 정당 보조금, 경상 보조금에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의석수와 이전 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 보조금도 마찬가지이다. 주로 거대 정당들이 받을 수 있는 이 돈은 실제 선거와 관련하여 어디든 쓸 수 있다. 거대 정당에 소속된 후보는 이 선거 보조금으로 선거를 치른다. 그러나 신생 정당의 후보나 정치 신인,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서 모든 비용을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정치 신인은 웬만한 자금 동원력이 없으면 제대로 된 선거 운동조차 하기 어렵다. 선거 운동원을 쓴다거나 현수막 제작은 물론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기탁금 마련과 공보물 제작조차도 버거울 수 있다. 거대 정당 소속 후보는 선거법의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원을 최대로 동원하고 멋진 현수막을 만들고 두툼한 공보물을 만들고 업체를 통해 잘 만들어진 홍보 메시지를 통신으로 전달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는 아무리 많은 선거 비용을 지출해도 부담이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대 정당 후보를 위해서는 정치자금법상의 선거 보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공직선거법에는 15% 이상 득표율 달성 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들 거대 정당 소속의 후보들이 공직선거법이 제시한 15% 이상 득표율 달성 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는 규정 충족에 실패하는 경우는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법 자체가 그들 후보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고 언론 보도나 방송, 여론조사 등도 거대 정당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는 까닭이다. 거대 정당이나 그 소속 후보는 결국 평소의 경상보조금은 물론 선거 시에는 선거 전 선거보조금과 선거 후 선거비용 보조금까지 이중으로 나라 돈을 받아가는 셈이다. 선거는 거대 정당이 국고에서 돈 타가는 큰 이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선거 비용은 아무래도 당락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선거 비용을 많이 써서 홍보를 잘하면 그만큼 유권자에게 후보 자신이나 그의 정책을 잘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 보조금이 정치에 새바람을 넣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정치 신인의 등장을 차단하고 거대 정당 후보의 당선을 돕는데 일조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당 보조금 지급은 국가가 불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정당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은 공정선거 보장과 예산 전략을 위해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